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많아서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자, 대북 특사단이 이틀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뒤 저녁 8시에 청와대에서 방문 결과를 공식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이 브리핑이 시작되면 현장 연결해서 그 내용 전해드리기로 하고 그 전에 잠시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특사단이 아주 좀 빡빡한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좀 전에 왔는데 몇 시쯤에 도착을 한 건가요? 네, 우리 시간 지금 거의 6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5시 58분에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당초 예상은 오후 5시쯤 도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는데 네. 1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청와대도 이동을 해서 청와대에 6시 한 36분, 6시 40분쯤 도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보고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 발표문을 대강 간추려서 발표하는 게 지금 공지가 된 게 조금 뒤인 8시입니다. 지금 약 4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특사단장인 정유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1박 2일간의 방북 결과를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안정식 기자가 이제 말을 하는 동안 옆에 나갔던 화면이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특사단이 이제 만찬에 앞서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뭐 어제도 저희가 그런 소식 전해드렸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영상만 봐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하루 만에 이 북한이 동영상으로 우리 특사단 방북 상황을 보도했다라는 건 굉장히 빨리 보도한 겁니다. 북한 매체라는 건 속보보다는 천천히 검열할 거 검열 다 하고 천천히 보도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보면은 어제 특사단 갖고 지금 오늘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동영상으로 우리 시간 6시 반부터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방송을 했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특사 방북에 대해서 좀 걸었던 기대가 컸고 북한 나름으로는 이번 특사단의 방북이 만족스러웠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 이제 보신 화면은 이제 청와대 춘추관 저기서 이제 잠시 뒤에 정의용 수석 특사 국가안보실장이 방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뭐 정상회담 뭐 일정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던데 잠시 뒤 결과에서는 좀 어떤 내용이 좀 포함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이 합의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순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합의를 봤다. 이 순회 상봉이라는 게 우리 정상회담의 북한식 표현입니다. 즉 순회 상봉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듣고 의견을 교환을 했고 만족할 만한 합의를 봤다. 이 표현으로 봐서는 이 문구로 봐서는 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3차 정상회담 날짜를 오늘 정의용 실장이 이제 한 2분도 남지 않았죠? 2분 반 정도 남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정상회담 날짜가 발표가 되려면 핵 문제 이번 방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전향적으로 나왔고 그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가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토대를 이룬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는 게 이제 상식적인데 얼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거뒀고 과연 정상회담 날짜가 발표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좀 최대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59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약 이제 1분 뒤면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에서 곧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현장 화면 지금 들어오고 있으면 제가 청와대 화면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정식 기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대화에서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비핵화 논의도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돼 있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오간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히 우리가 얼마나 얘기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이것도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보면은 뭐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으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비핵화 문제가 논의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고요. 또 정의용 실장이 어제 출발하기 앞서서 비핵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전달이 됐을 겁니다. 또
이제 접견과 만찬 시간이 어제 4시간이 넘었다는 네, 거죠. 이제 막 정의용 실장이 춘추관에 나온 것 같습니다. 청와대 정의용 실장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특사단은 1박 2일 동안 평양을 방문하고 조금 전 돌아왔습니다. 방북 기간 동안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며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뜻을 전달하고 남북 간 재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 인사들과도 이러한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 간 하트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넷째,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끝으로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북 특사단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북한과의 실무 협의 등을 통해 이번에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곧 이어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이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또한 저는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할 텐데요. 녹화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4월 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정상 간의 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 6가지 항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오는 게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이 소식이네요. 예, 지금 근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3차 정상회담이 4월 말에 합의가 됐는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이루어졌지 그랬죠. 않습니까? 네. 근데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지금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서 정상회담을 하는 데는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하다라는 걸 반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 말에 이루어지는 이 평화의 집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은 상당히 실무형의 정상회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는 건 일단
우리 대통령이 북한 땅에서 자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즉 이 4월 말에 하루를 만날지 출퇴근식으로 이틀을 만날지 3일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실무형으로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이 핵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 이 한반도 평화 구축 문제를 굉장히 실무적으로 갖는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 점에 합의했다는 점이 상당히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0년 6월에 이제 첫 번째 정상회담이 있었고 2007년에 이제 두 번째 있었으니까 이제 11년 만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평양이 아니라 판문점. 그래서 이제 실무형 정상회담이 될 거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무래도 좀 이제 논의에 갔던 것이 이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겠다. 그래서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핵화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가 단기간에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단계별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핵실험이나 미사일 같은 도발을 안 할 것이다. 네. 즉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모라토리엄을 일정 정도 수용을 한 건데 네. 일단 이 부분만으로도 이번 특사단이 가서 이 비핵화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이건 언뜻 들으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건 맞지만 네. 사실은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거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핵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협상의 여지를 분명히 열어뒀고 이제 북미 대화가 진행된다면 거기를 통해서 대화가 진행이 되겠지만 이 북한의 핵 보유 문제는 북한이 좀 시간을 가지고 미국과 삿바 싸움을 해가면서 이 풀어가겠다라는 어떤 그 협상 카드를 네. 가진 채 카드를 열어놨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면 핵 폐기 전에 가는 게 핵과 미사일 실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잠정 유예 그리고 핵 동결 폐기 정도의 단계를 본다라면 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 정도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소기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핵화의 의지를 표현했다라는 걸 김정은 위원장이 입으로 받아왔다. 이 부분에서도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안정식 기자와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정의용 실장 브리핑 이후에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발표가 끝난 뒤에 현장에서 뭐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떤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네. 있나요? 네, 기자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파격적이다. 합의 내용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를 확정했다는 겁니다. 남북은 이 4월, 즉 다음 달 말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측에서 이뤄지는 첫 남북 정상회담이 되는 겁니다. 또 정상 간 한 라인을 설치하기로 하고 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 라인 설치 목적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도 명확히 나왔습니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북한은 또 비핵화 문제 협의,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 대화의 목적은 비핵화다 이렇게 명확히 밝혔었던 만큼 북미 대화도 앞으로 이 급물살을 탈 걸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이런 일련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추가 핵실험 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입장으로서는 현재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이런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도 초청했습니다. 공식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네, 정의용 실장의 북한 방문 결과 발표 내용 그리고 이어진 질의응답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특사단이 서울에 도착하고 1시간도 채 되기 전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특사단이 만난 영상을 꽤 길게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빨리 또 자세하게 그 만남 내용을 공개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먼저 유성재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6시 30분, 북한 시간으로 6시부터 조선중앙TV를 통해 전격적으로 공개한 영상입니다. 어제 노동당사 본관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과 특사단의 접견 과정이 첫 만남부터 상세하게 찍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본관 로비에 서서 도착한 특사단 일행을 맞이한 뒤 악수를 나누고 접견 장소로 함께 이동합니다. 서로 인사말이 오간 뒤 정의용 수석 특사가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이 뿔테 안경을 끼고 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참으로 훌륭한 친서를 보내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면서 특사에게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웃음띤 표정으로 때론 몸동작도 섞어가며 특사단의 말을 건네고 특사단도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김정은 옆에 배석한 김여정과 김영철의 표정도 여유롭습니다. 이 영상은 배경음악과 내레이션까지 입혀진 15분 정도 길이의 기록영화 형식인데 북한이 김정은과 특사단이 만난 지 불과 하루 만에 공개한 것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네, 방금 영상 보신 대로 우리 특사단을 맞이하는 이 북측의 모습은 말 그대로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어제 만찬 자리에는 부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이 함께했고 그 만찬이 끝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 특사단을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권란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만찬장 입구에 나란히 서서 우리 특사단을 일일이 맞이합니다. 우리 측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 부부, 김여정 부부장 등 북측 인사들은 커다란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어나 건배를 권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과도 잔을 맞댑니다. 어제 만찬은 접견 시간까지 포함하면 저녁 6시부터 밤 10시 12분까지 4시간 1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김여정 특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접견과 오찬 시간 2시간 50분보다 1시간 이상 길었습니다. 만찬이 이뤄진 곳은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인 조선노동당 본관 안에 있는 진달래관입니다. 북한이 남측 인사에게 이 건물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부인 리설주는 지난 2005년 응원단으로 인천에 온 적이 있지만 북측 최고 지도자의 부인으로 남측 인사를 만난 건 역시 처음입니다. 만찬을 마치고 나올 때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특사단 한 명 한 명의 손을 두 손으로 쥐며 악수로 환송했습니다. 이후 승용차가 만찬장 바로 앞까지 들어와 특사단을 태우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북미 관계, 북미 접촉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도 보이는 그런 차원의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 간 첫 외교 무대에 선 김정은이 비밀주의로 평가받던 아버지 김정일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의도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앞서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고 또 청와대가 이 방북 결과를 발표를 했지만 이 구체적으로 면담 자리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할 때 가져간 수첩에서 이 대화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메모가 포착됐습니다. 그 메모를 김웅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장면 사진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앞에 놓인 수첩에 흐릿한 자필 메모가 보입니다. 확대해보니 먼저 평창올림픽 정신이라는 문구에 이어 한미연합훈련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단절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또 한 번의 결단으로 이 고비를 극복하길 기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조성된 화합 분위기를 강조하며 곧 재개될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다시 남북관계를 단절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달라는 우리 측의 요청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그 아래로는 전략무기 전개라는 글씨와 작년 핵미사일 실험, 유일한 대응 조치, 다른 선택 무로 읽히는 메모도 보입니다. 북한이 극도로 예민해야 하는 미 전략무기 전개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불가피한 대응이었음을 강조하며 추가 도발 자제를 설득하는 내용으로 분석됩니다. 흘려쓴 필체 등으로 미뤄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정 실장이 받아 적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지만 북한이 오늘 저녁 공개한 영상에서
정 실장이 현장에서 받아 적은 종이는 이 수첩과 별도로 옆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네, 11년 만에 대북 특사단에 이 북한 역시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건 이번 1박 2일 일정 내내 드러났습니다. 이 특사단의 짧지만 길었던 평양에서의 27시간을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 대북 특사단은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들고 평양으로 가는 특별기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 7개월 만에 특사 방북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뜻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평양의 일정은 숨가빴습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과 방북 일정을 조율한 뒤 첫 일정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과 만찬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 등을 놓고 김 위원장과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은 북측 고위급 당국자들과 후속 실무회담을 했습니다. 특사단은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늘 오후 5시 58분 남으로 돌아왔는데 그만큼 후속 회담에서 할 말이 많았던 걸로 추정됩니다. 특사단 체류 기간 우리 정부 공식 브리핑보다 북한 매체들 보도가 항상 더 빨랐습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도입니다. 남측 특사로부터 순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셨으며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민감한 남북관계 관련 사안을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한 북한의 모습은 이번 특사단 방북에 북한도 큰 기대와 의미를 뒀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안저시 북한 전문 기자와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특사단의 방북 성과 어떻게 좀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90점 이상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잠정 이후에 얻어냈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정상회담도 있지만 어제 비핵화 부분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잠정 이후에 거기다가 물론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면이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긴 하지만 핵 보유의 이유가 없다. 이런 멘트를 받아냈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해줄 만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3차 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 평화의 집 아닙니까? 물론 판문점이 남북에 이제 중간지대에 있지만 평화의 집은 우리 측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휴전선을 넘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휴전선 남쪽으로 내려오는 정상회담이다. 이런 쪽의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의미도 또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오늘 아까 그 발표문을 보면 북측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특사단이 이번 주말에는 미국에 갈 텐데 미국 쪽에서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 지금 보면은 어쨌든 핵실험 잠정 유예를 했고요. 그리고 핵 보유의 이유가 없다라는 멘트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물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라면 한번 탐색적 대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카드는 우리가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주말에 가서 미국 쪽 인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텐데 미국이 물론 시간 끌 이용 대화는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느냐라고 평가가 되고요. 다만 북미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면이라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이 되는 조건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가 마주 앉더라도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이게 상당히 난관이 계속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이 조금 전에 방북 결과를 발표를 했고 이제 저희가 중계는 끝났지만 현장에서 아무래도 계속 기자들과 뭐 질의응답이 오가고 있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청와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련 소식입니다. 한 전 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해왔다는 폭로, 그리고 피해자가 더 있다는 얘기까지 충격적인 뉴스 속에 안희정 전 지사는 어젯밤 페이스북으로 사과한 뒤 이틀째 잠적 상태입니다. 오늘 도의회에 제출된 충남지사직 사임서는 곧바로 수리됐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근무했던 도청 집무실입니다. 안 전 지사가 출근하지 않으면서 오늘 오전부터 온종일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비서실장 등 정무직 비서들도 연락을 끊은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도청 지하 주차장입니다. 안 전 지사가 이용하고 있는 이 관용 차량은 어제 저녁에 들어온 뒤 꼼짝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일부 행사를 마치고 도청으로 돌아온 안 전 지사는 관용차 대신 비서팀의 개인 차량을 타고 도청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안 하니까 그때 들어오셨어요. 도청에서 2km 거리에 있는 안 전 지사의 숙소 도지사 공관도 굳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어제 오전 8시 반쯤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선 뒤 이틀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만두겠어요. 이런 얘기를 어제부터 안 보인다고 그래요. 종적을 감추고 SNS에 사퇴 의사를 밝혔던 안 전 지사는 오늘 도의회 의장 앞으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개인 신상이라고만 짤막하게 적었습니다.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무직 비서 4명도 자동 면직 처리됐고 윤원철 정무부지사도 사임서를 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사퇴로 남궁영 행정부지사가 지사 권한 대행을 맡아 지방선거 때까지 충남도정을 이끌게 됩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들으신 대로 안희정 지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측근들도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 씨는 조금 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제까지 머물던 관사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오전까지 머물렀던 관사 앞입니다. 집무실과 경비실 등 340제곱미터 규모의 이곳 관사엔 청원경찰을 제외하고는 인기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사 창문엔 블라인드까지 쳐져 있습니다. 안 전 지사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가운데 2시간 전쯤인 저녁 6시 반쯤 김지은 씨가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엔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김 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범죄가 일어난 장소 가운데 한 곳이 서부지검 관할구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안 전 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어젯밤부터 피해자하고 변호인분하고 이렇게 일단 저희가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내사 착수해갖고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지방경찰청이 내사에 착수했는데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식 수사 시작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찰은 김지은 씨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사 앞에서 SBS 김정우입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측은 소송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게 최선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가 공식 해외 출장 중에도 성폭행을 가했다고 폭로했는데 문제의 출장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는 러시아 레닌그라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출장 내내 안 전 지사를 수행했는데 이 기간 안 전 지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도지사 공식 출장 업무 중에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성폭행 뒤 안 전 지사가 러시아의 아름다운 풍경만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달 뒤 스위스 제네바 출장.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복합지역으로서의 성폭행은 여기서도 계속됐다는 게 김 씨의 설명입니다. 4번의 성폭행 중 절반이 해외 출장 중 벌어진 겁니다. 어제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 씨의 측근은 소송을 통해 이번 사태를 정리할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김 씨가 현재 안정이 필요한 상태로 소송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 씨는 미투 폭로 후 신변의 위협을 겪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가족들과의 접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게 어젯밤인데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바로 몇 시간 전에 안 전 지사는 미투 운동을 언급하며 성차별, 성폭력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박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청 직원 만남의 날 행사. 안희정 전 지사는 남성 중심의 권력 질서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이 다 희롱이고 차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성평등,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일체의 희롱이나 폭력, 그리고 인권의 유린을 막아내는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냅시다. 도지사로서 자신의 행정이 인권과 성평등에 입각한 것이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의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우리들의 노력에 모두가 함께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권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시절 내내 강조했던 최우선 가치였습니다. 성차별의 이 차별과 폭력의 문화를 극복해낸다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좀 더 평화로운 공정한 기회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지난해 9월 스위스 출장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행정 사례를 발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당시 페이스북에 인권이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로 확대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인권은 민주주의이고 평화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썼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였으면서 미투 운동의 옹호자인 척했던 안희정 전 지사의 이중성이 충격과 실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그동안 안희정 전 지사가 젊고 반듯한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평가받아왔던 만큼 안 전 지사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민주주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일 때 안 전 지사는 내내 당당하면서도 친근했습니다. 후보 밀착 촬영에도 내내 웃었고 일일이 스태프들과 사진을 찍고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지 마세요. 인사 드릴게요. 나오지 마세요. 방송에서 아내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남성성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반쪽 창으로 세상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게 부족합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온전한 인간을 이해하는 데서 제 아내가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폭행 의혹은 충격이 더 컸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안 전 지사를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을 포함해 100건 넘는 청원이 복주했습니다. 되게 깨끗한 이미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뭐 할 말이 없고 사람들 다 못 묻겠다. 난 지금도 실감이 안 나, 사실은. 설마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성폭행 의혹 보도를 보고 화가 난 30대 민주당원은 야구방망이로 안 전 지사 관사 창문을 깨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 인터넷 카페에서는 큰 충격에 속이 타버릴 것 같다며 실망의 글이 쏟아졌고 트위터 지지자 그룹은 안 전 지사의 철학과 가치는 허위였다며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큰 충격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전 지사를 서둘러 제명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장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출당과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소명 기회를 줬지만 안 전 지사 측이 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원, 당규와 윤리규범에 따라 윤리심판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당은 당 젠더폭력대책 TF를 특위로 격상시켜 성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서둘러 추가 수습책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터진 돌발 대형 압제, 망연자실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특히 안희정의 이름을 내세웠던 충남 지역 후보들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안희정의 친구라 더 고통스럽다며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고 다른 후보들도 공식 일정을 자제했습니다. 야권은 이번 사태를 진보 진영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아예 충남지사 후보는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바른미래당도 민주당과 집권 세력의 석고 대조를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백장미를 흔들며 선동하던 민주당이 알고 보니 가장 큰 성폭행 가해자 집단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미투가 정치권으로 번질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긴장 속에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도 첫 미투 고발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가해자로 알려진 보좌관은 폭로 하루 만에 면직 처리됐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국회 첫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실 소속 4급 보좌관이었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실에서 일할 당시 후배 비서관을 3년 동안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어제 자신의 실명을 드러내면서 가해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국회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드러나면서 하루 만에 면직됐습니다. 최입의 의원실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며 면직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속 보좌관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매우 송구스럽다며 피해자에게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직원들이 모인 익명 커뮤니티에선 추가 미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던 이모 의원이 미투 가해자를 비난하는 모습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몇 년 전 비서관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신원 노출이 두려워 밝히지 못했다는 글 등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가 해고되는 사례까지 생긴 만큼 익명에 그쳤던 폭로들이 실명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음 주 수요일인 3월 14일 오전에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먼저 김기태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 통보했습니다. 100억 원대 뇌물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다스의 횡령 배임 등 16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파면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이틀이 더 긴 8일이라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고 소환 통보를 한 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소환 통보를 하기 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보고하고 소환 조사 등에 대한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건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했다며 그동안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혐의들이 확인된 만큼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도 밝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사상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검찰은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방대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 수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6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김혜민 기자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특수활동비 수수와 다스 관련 횡령과 배임,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각종 뇌물을 받아 챙긴 의혹 등으로 나뉩니다. 검찰은 우선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7억 5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백준 전 비서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받아낸 건데요.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도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벌였죠. 최근에 다스의 전체 지분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는 다스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와 함께 탈세 혐의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도 집중했습니다.
먼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70억 원을 삼성이 대납한 혐의로 보고 있고요.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과 대보그룹 김소남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을 통해서 26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수수까지 포함하면 전체 뇌물 액수는 이제 100억 원이 넘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 기록물 불법 반출 혐의, 또 전국 곳곳에 차명 재산을 갖고 있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재까지 16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어떤 방어 전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데, 자,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네, 1년 전이죠. 2017년 3월 20일이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이곳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도 그때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영상녹화조사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부장검사 2명이 조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측근을 통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검사가, 다스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 1부장 검사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한 차례만 조사한다는 입장이어서 그날 조사 시간이 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검찰은 여러 차례 그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조사 이후에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지금 검찰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때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이 늘 가장 고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라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만 불거진 수사 초기에는 구속 수사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서 도주 가능성 등이 거의 없어 명분이 약하다 이런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개막 직전에 다스의 소송 비용 수십억 원을 삼성이 대납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측근들을 통해 20억 원 이상 받은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언론에 공개된 뇌물 혐의 금액만 100억 원이 넘게 되자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 때문에라도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소환 조사할 때까지 검찰이 계속 고민을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소환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부를 사람은 검찰이 거의 다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내일은 2007년 대선을 전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민간으로부터 돈을 받은 과정을 총괄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내일 이후에 검찰은 다음 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물어볼 질문지 작성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임찬종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단 이 검찰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이 말한 14일에 나갈지 아니면 다른 날짜에 조사를 받을지는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최재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장은 오늘 정오쯤 삼성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 도착했습니다. 소환장이 도착한 뒤 이 전 대통령 측근 10여 명이 이곳 사무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 머물면서 소환장이 왔다는 보고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특별한 이야기 없이 담담하게 보고를 받았다고 측근은 전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측근도 예견된 일인 만큼 차분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검찰 소환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석일은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정한 14일을 포함한 전후로 소환일 조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검찰은 14일 출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정동기, 강훈 변호사를 비롯해 6명에서 7명 규모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 구성은 마무리가 되셨나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준비를 마친 뒤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출석 전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네, 앞서 4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북 특사단의 발표 내용 뉴스 첫머리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 사이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 발표가 나온 지 이제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특사단이 그 뒤에 기자단에 좀 더 말한 내용이 있나요? 네, 이 정의용 안보실장은 질의응답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이 다음 달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이라는 걸 김 위원장이 이해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이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되면 한미 훈련도 조절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앞으로 남북 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습니다. 정 실장은 비핵화와 관련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 목표가 선대의 유훈이라면서 이 유훈에 변함이 없다. 또 비핵화를 의제로 한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정 실장은 서훈 국정원장과 이런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빠르면 모레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별도로 갖고 있다면서 정 실장은 미국과 대화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북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지난 1월부터 네덜란드에서 침몰, 침수, 모형 실험을 했습니다. 선박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 가장 정확도 높은 실험인데 4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진행된다는 데에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참사 후 이미 똑같은 실험이 진행됐는데도 은폐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장 크기의 대형 수조에 세월호를 축소해 만든 6m 길이 모형 배를 띄워 사고 당시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체조사위가 지난 1월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실험한 영상입니다. 자유항주 실험으로 불리는 모형 침몰 실험으로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4년 전 세월호 참사 직후에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한 것으로 이제껏 알려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세월호처럼 배가 많이 기운 경우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회의에서 한 전문위원이 자유항주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해놓고 최종 보고서에 실험이 빠진 경위를 묻자 선박해양연구소 출신 한 위원은 평형수의 양 등 데이터가 바뀐 탓에 시간이 없어 자유항주 실험을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선박해양연구소가 당시 검찰 의뢰를 받아 자유항주 실험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체조사위는 최근 이 연구소 출신 한 전문가를 통해 실험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적인 실험을 해놓고도 4년간 공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은 선박해양연구소 측에 실험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검찰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료를 줄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자, 그런데 4년 전 국내 연구소가 한 모형 침몰 실험 결과는 최근 선체조사위가 네덜란드에서 한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당시 검찰은 중요한 실험 결과를 받아놓고도 왜 재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걸까요? 세월호가 급변침 때문에 침몰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실험 결과가 달라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임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주요 사고 원인을 조타수의 무리한 급선의 시도, 그에 따른 이른바 급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리한 증축과 과적 때문에 보건성이 떨어진 세월호가 견디지 못하고 기울었다는 겁니다. 좁은 U자 형태를 띠는 세월호 항적도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은폐되어 온 모형 실험 결과는 앞선 검찰의 설명과 배치됩니다. 모의 실험에서는
정상적인 주행으로 해석할 수 있는 완만한 U자 형태가 나타났다고 선체 조사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네덜란드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와도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가능한 모든 조건을 넣어봐도 검찰이 주장하는 급변침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험 결과가 검찰 수사 결과와 모순된다는 의미인데 이 때문에 자유항주 실험 결과를 검찰이 일부러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SBS의 확인 취재에 4년 전 자유항주 실험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구소 의뢰 당시 연료의 양 등 조건이 나중에 변경돼 실험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을 뿐 의도적인 왜곡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해명을 전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강한 불만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건 핑계가 맞고요. 그 당시 정부에서 무슨 압력이 있지 않고서는 검찰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BS 임상범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을 조만간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통신사의 불법 행위를 부당하게 눈감아줬다는 내부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김수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모 통신사가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재 사항이 분명했지만 방통위는 한동안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 최성준 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게 방통위 내부 감사 결과입니다. 당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해당 통신사 최고 경영인에게 직접 전화할 테니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내부 감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SBS와 통화에서 통신사 경영인과 고교 동창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졌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통위 국장과 과장도 통신사 봐주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 문제를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을 6개월 줄여 통신사가 내야 할 과징금을 100억 원가량 덜 부과했습니다. 2016년 9월에는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하면서 역시 조사 기간을 축소해 수억 원대의 과징금을 빼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통신사 봐주기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안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폭력 고발이 쏟아지고 있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성폭력 피해자가 폭로를 꺼리게 되는 건 더 가혹할지 모를 2차 피해가 두려워서입니다. 자동차 생산업체인 르노삼성의 임직원은 사내 성희롱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4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이 여성은 지난 2012년부터 1년간 직장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습니다.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 집에 놀러 가겠다는 메시지가 휴대전화로 쉼없이 날아왔습니다. 견디다 못해 회사에 알렸습니다. 가해자는 정직 2주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고 오히려 피해 여성이 손가락질과 따돌림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자가 먼저 꼬셨다. 정말 쥐덫에 갇힌 것 같아서 신고를 했는데 성희롱 신고한 게 이렇게 큰 죄구나. 참다 못한 피해자가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회사는 서류를 빼돌렸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2차 피해 현실은 4년 전 SBS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가해자를 비롯한 임직원 3명과 르노 삼성자동차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가 지연되면서 회사에서는 계속 이제 보복 조치들을 계속 해왔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는 약간 신호를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르노 삼성자동차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등산하기에도 좋은 계절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산을 포함한 국립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처음엔 5만 원, 두 번째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덮인 북한산 중턱에서 주거니 받거니 술판이 한창입니다. 취사가 금지된 계곡은 물론 정상 근처 바위까지 술 마시는 등산객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하라고 그래. 오는 13일부터는 이렇게 산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탐방로와 정상 근처는 물론 잠을 잘 수 있는 대피소까지 공단이 지정한 곳이 금지 대상입니다. 한 번 적발되면 5만 원, 두 번째부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산행을 마치시고 난 후에 음주를 하시는 것이 산행 안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음주 안전사고는 64건. 이 중 사망사고만도 10건이나 됩니다. 단속은 국립공원 관리소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음주 현장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음주 측정을 하거나 가방을 뒤지진 않습니다. 반응은 엇갈립니다. 그렇죠. 안 좋지. 하산할 때 좀 엄청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한 잔 먹으면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단속이 될까요?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 패럴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선수단이 공식 입촌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은 안방에서 종합 10위를 목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다짐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설경 속에 치타대를 앞세운 우리 선수단이 입장합니다. 애국가와 함께 평창 하늘에 태극기가 개양되면서 62명의 태극전사들은 97개 참가국 중 가장 먼저 입촌했습니다. 사물놀이와 비보이 댄서들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지자 우리 선수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오늘 되게 즐겁고요. 네, 이제 정말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촌식을 마친 선수단은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며 안방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다짐했습니다. 입촌식 행사를 하고 나니까 더욱더 더 실감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한 거 있거든요. 꼭 이룰 수 있도록 즐기면서 저희들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딕 스키와 휠체어 컬링 등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노리는 우리 선수단은 깜짝 포상금을 발표하며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금메달을 따게 되면 1억을 지원하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선수들 힘내서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입촌식으로 패럴림픽의 열기가 더 뜨거워진 가운데 이곳 평창은 또 하나의 지군초 축제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절기 경칩인 오늘 그야말로 완연한 초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개구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남녘으로는 봄을 알리듯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달리 점차 흐려지겠지만 포근한 감은 계속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상 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게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야외에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내일 밤이 되면 제주와 전남 해안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가 되면 전국으로 비가 확대가 되겠는데요. 일부 기온이 낮은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과 비가 그치면 아침 기온이 약간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봄의 문턱에서 모처럼 조성된 이 대화 국면이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를 녹이고 또 한반도에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